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29조 원입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되고 계획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고 도장 찍어주는 건 국회의 권한인데요. 조금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심의할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금액으로 429조 원입니다. 올해 살림살이 규모보다 한 28조 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7.1% 정도 불어난 예산입니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커질수록 돈 쓰는 일이 더욱 복잡하고 자칫하면 낭비하기도 쉽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게 새나가는 돈도 과거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지출 내역 등을 더욱더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내가 나라의 살림꾼이다 이렇게 자처하는데 꼭 써야 할 돈과 안 써야 할 돈을 잘 가리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살림꾼이지요. 과거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해마다 고속 성장을 하고 국민들 소득도 계속 늘어날 때는 나라 살림 예산에 구멍이 좀 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 국민들 소득이 별로 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물론 우리 모두가 나라 살림에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또 여기에 있을 겁니다. 11월 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 경기도 지역과 재건축 시장에 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인터뷰로 좀 들어보겠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 연방준비제도라는 단체 기구인데 이곳의 차기 의장이 누가 될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광고 들으시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듣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기재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대한 열석 발언권 이거를 폐지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으니까 뽑아오셨을 것 같아서 설명을 일단 좀 용어 드리려고요. 자체가 조금 어렵죠. 열석 발언권 도대체 뭘 발언이라니까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래서 한자를 방금 전에 이제 찾아봤는데요. 열석이라는 게 이렇게 선을 긋다, 열을 세우다 할 때 열자에 자리 석자를 써서 열석이라 그러면 어떤 회의나 자리에 참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리면 저 테이블에는 금통 위원들만 이렇게 앉아 있겠죠. 그죠. 한 7명쯤 되는 남자들, 여자들 가끔 들어와서 이제 여성 금통위원도 얼른 좀 추가로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없죠. 그거 말고 뒤쪽에 저 의자 저기다 놓을 테니까 더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의자에서 쪼르르 줄 서서 앉아 계세요 하는 그게 열석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열석 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의 동의가 없다 해도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한국은행법 제91조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에는 의견은 밝힐 수 있지만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매달 기준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고민하는 그 회의에 그러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원칙인가 봅니다. 그 회의에 들어가서는 그 회의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들끼리 결정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정부가 굳이 할 말이 있거나 정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거나 할 때는 그 마련된 그 저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 할 말 있습니다 이렇게 손 들으라 그런 권리라는 거죠. 와서 앉아 있으면 이제 뭐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뭐 기준금리가 이래서 이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경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금리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정부의 의견도
뭐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셔 들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걸 폐지한다는 겁니까? 충분히 그 뭐 참석을 이렇게 하고 뭐 와서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한국은행을 정부가 압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처음에 열석 발언권이 만들어진 것은 원래 예전에는 지금의 기재부가 사실 그 모든 이 금리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결정하던 상황에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까지 다 관리 감독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IMF 이후에 한국은행은 말 그대로 중앙은행 기능만 하고 은행들에 대한 관리 기능은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그때는 금융감독위원회라 그랬죠. 네네. 그쪽으로 이제 넘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자 이러면서 한국은행을 완전히 떼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는 좀 전달해야 되지 않겠니? 네. 그래서 독립은 보장하되 열석 발언권이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마저 떼자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완전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열심히 하고 네. 한국은행 한국은행대로 기준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떼자는 것인데요. 예. 사실상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이후에 공식적으로 한 4차례 정도 발언권을 사용을 했고요. 뭔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방향이 네.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네. 그러니까 올려야 할 때 안 올리고 내려야 할 때 안 내리는 것 같네라고 할 때 정부가 자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 썼던 그렇죠. 권한. 예. 근데 이제 특이하게 박근혜 정권 때는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열석 발언권을 정권 내내 예. 항상 기재부와 금통위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던 사례가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사실은 한국은행과 정부 사이에 정확하게 그 분리가 되어 있고 절연이 되어 있고 한국은행이 정말 독립이 되어 있다면 열석 발언권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아요. 즉 한국은행에 전화해도 아무도 전화 안 받고 정부가 전화해도 네. 우리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독립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열석 발언권이라도 손들고 가서 그렇게라도 말해야 뭔가 그 정부의 입장이 전달되는 걸 테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열석 발언권이 필요 없는 경우가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이 있었죠. 전화 한 통화하면 한국은행 총재와 바로 맞습니다. 전화를 할 수 네, 있고 네. 오히려 그럴 때가 열석 발언권이 필요 없었던 시대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걸 뗀다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열석 발언권 폐지가 온당하다. 독립성을 더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거기에 맞춰서 폐지를 검토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네. 폐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관치금융의 상징처럼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있어서 그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다 그래서 한은과 기재부가 이 금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독립돼서 전혀 의사교환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요. 서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현재 경제 상황을 서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열석 발언권 외에도 이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정부가 압박하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부는 부작용이야 나중에 날지언정 현재 정부에서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서 사람들이 그렇죠. 경기가 좋다고 느끼고 돈이 풀리고 그 부작용이야 몇 년 후에 올 테지만 네. 그때야 내 임기가 아니니까 그 어떤 정부라도 그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정부한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정부 얘기는 가능하면 안 듣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건데 실질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오늘부터 내립니까? 예. 소비자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네요. 얼마나 내려요? 평균 9.3% 정도 인하된다라고 하고요. 꽤 많이 내리네요. 네. 가구당 월 평균액으로 약 7,400원 정도씩 평균적으로는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 한번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 국제 유가는 지금 오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갑작스럽게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사실은 도시가스 요금에 이 원료비 연동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오른 만큼 반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를 때. 그러니까 그러면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올랐겠죠. 잠시 동안 연동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하지 말자. 이거 너무 많이 오른다. 그 말은 가스공사가 오른 가격, 비싼 가격에 사와서 예. 우리 국민들한테는 싸게 팔았다는 좀 싸게 뜻이에요? 공급을 했다는 것이죠. 손해 많이 받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받고 이걸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이제 쌓아놨던 거죠. 그게 네. 한 5조 원이 좀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괜찮다고 하니 이제 반영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몇 년간 지금 반영을 해왔던 상황이었어요. 몇 미수금을. 년간은 국제 가스 요금이 많이 내렸는데 국제 유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싸게 사왔을 때 국민들한테 다 못 받은 가스값이 있으니 지금은 가스값은 싸졌지만 계속 비싼 값으로 받겠습니다. 그거 마이너스 난 거 채워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군요. 2013년 1월 이후부터 꾸준히 여기에다가 조금씩 반영을 해왔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5조 원이란 돈이 미수금을 다 갚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는 미수금 안 내도 되니까 그만큼이 인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9.3%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스공사에 대출 받았던 거 대출 다 갚았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금 상환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요. 도시가스 가격이 그렇게 정해지는군요. 보험회사 얘기 좀 해보죠. 또 한 가지.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다 안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 이 말은 실손보험이라면 병원 가서 나 5만 원 썼으면 5만 원 주세요. 네. 하면 이제 주는 그런 보험인데. 예. 이걸 안 주면 어떡합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금액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요. 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시행이 됐어요.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그게 이게 뭐예요? 뭐냐면 중증 질환 등으로 과도하게 의료 부계가 생기게 되면 너무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네. 이게 연간 상한액을 두고 이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네.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거든요. 이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네. 이 사람이 이 정도 이상의 의료비가 나간다 그러면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거는 국가에서 좀 도와줄게라고 시행한 건데 네. 보험사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청구를 하게 되면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 줄게. 이거 받을 것 같으니까 라고 해서 보험금을 덜 주는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뭐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장기 입원을 해서 올해 그 병원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1,000만 원을 내가 내야죠. 그래야 퇴원이 되니까. 맞습니다. 냈는데 국가에서 보기에는 이 친구의 생활 사정이나 등등 볼 때 1년에 한 600만 원까지는 부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400만 원은 돌려주는 제도가 말씀하신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로는 나는 일단 1,000만 원은 내고 와야 되고 퇴원을 해야 되고 그 영수증을 들고 보험회사에 가서 나 1,000만 원 썼습니다 하고 보험회사에서 1,000만 원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국가에서는 4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그 400만 원은 보험회사 다시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지금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122만 원에서 514만 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상한액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122만 원이 넘으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분이 있고요.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5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조를 해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를 들어 한 8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보험사에서 내가 대충 너를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면 너 본인 부담금 상한금을 넣을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서 한 400만 원밖에 보험금을 못 주겠어라고 스스로 추정해서 계산하고 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액의 차이도 있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야 그거 다시 반환해라고 하면서 분쟁도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주면서 너 국가에서 받으면 우리한테 반환한다고 서약서를 써야 보험금을 줄게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분쟁도 불편함이 일어나고요. 있네요. 이거는 들어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저분이 지금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갖고 오셨지만 국가에서 아무리 봐도 한 500만 원은 줄 것 같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보험회사의 계산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보험회사가 주시고 나중에 국가에서 나오면 그 돈 보험회사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험사 실손보험 입장에서도 실제로 실손이라는 게 내가 실제로 지급한 병원비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그걸 지급할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걸리는데 보험사들이 여기에 대한 규정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겠어요. 유리한 쪽으로 알겠어요. 해석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보험까지도 네. 이걸 소급 적용해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되죠. 제가 알아본 바로 따면 본인 네.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큰 병 걸려도 500만 원 이상은 돈을 안 쓰는 나라냐? 그건 아니고 그렇죠. 간병비나 혹은 비급여 의료비나 이런 거는 자기 돈 내야 되고 예, 그럼요. 급여가 되는 그런 의료비가 500만 원이 넘으면 예. 그거는 국가에서 준다 이 제도인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은 들겠군요. 일단은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갖고 오셔서 1,000만 원을 다 지급해 드리고 예. 나중에 국가에서 그분한테 한 4,500만 원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험회사에 다시 나 괜히 돈 받았는데 내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다 받았으니 예. 이건 당신들이 가져가셔라고 보험회사에 알아서 잘 돌려주시면 좋은데 사실 그것도 안 돌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네.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물론 뭐 그걸 일부러 가져가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요건 떼고 주고 싶겠습니다. 나중에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시행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과 관련된 것들을 그렇겠어요. 명확히 정하자는 예. 거죠. 예. 보험사도 혼란스럽고 소비자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비라는 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요. 일단 예. 보험에서 지급받고 난 다음에 네. 나두에 정산하는 방식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예. 병원비 정산할 때쯤 돼서 대략 국가에서 얼마쯤 되는지 주는지를 줄 건지를 대략으로 알 수 있으면 네. 그거는 병원에서 빼고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1,000만 원이 나왔지만 이분은 국가에서 한 400만 원쯤 보조해 줄 것 같으니 600만 원만 병원에 내고 가세요라고 하고 국가에서 나중에 그 병원한테 돈을 쏴주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걸 보험회사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정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보자라는 게 아마 그러네요.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누가 얼마를 낼 거냐 이게 문제군요. 분쟁이군요.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정은정 씨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국고채 금리가 요즘 많이 올랐어요. 이런 말이 들리던데 국고채 금리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듯이 시장에서 매일매일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하듯이 국고채 금리도 정부가 결정을 해서 올리고 내리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리고 국고채를 살려면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질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국고채라고 하는 건 국가가 즉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빌리고 주로 국민들에게 빌리겠죠. 이자를 주기로 한 약정서 차용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은행에 우리가 예금하고 받은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국고채의 금리는 시중 이자율에 따라서 오르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은 오르고 내일은 내리고 그러듯이 국고채 금리도 매일매일 오르고 내립니다. 금리라는 게 결국은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시중에서 돈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금리도 오르고 또 빌리려는 사람이 적으면 금리가 내리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일매일 결정되는 거고요.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즉 그 정도 높은 금리는 줘야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고요. 그 정도 안 주려면 그 정도에 빌리겠다는 사람 줄 섰으니까 당신은 뒤로 가셔 이런다는 뜻이죠.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돈을 빌리라는 거겠죠. 그 돈으로 뭘 하든 아니면 일단 금리가 쌀 때 좀 넉넉히 빌려두자라고 하든. 우리가 라면을 사재기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라면 값이 앞으로 오를 것 같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 쓸 일이 막 생길 것 같거나 아니면 앞으로 돈값이 오를 것 같거나 사람들은 그럴 때 대출을 받고 돈을 사지요. 그럴 때 금리가 오릅니다. 그럼 국고채를 내가 사고 싶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쉽습니다. 증권사에 가서 계좌 트시면요.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살 수 있습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앱을 까시면 국고채를 주식 종목 사듯이 종목별로도 살 수 있는데요. 이 국고채라고 하는 게 뭐 위험한 투자 상품은 아니니까
한 번쯤은 직접 작은 금액이라도 사보시는 것도 재미있기도 하고 공부도 되실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부동산 시장에 들리는 격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즉 아무리 강한 정책도 시장의 수급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격언도 있고요. 또 다른 격언도 있습니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변수, 가장 힘을 발휘하는 변수다라는 뜻인데 특히 지난 8월 2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꽤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는 의견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을 모셔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죠.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애널리스트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다른 곳에 가서 강연회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강연 내용이 재밌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네. 우리나라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생각이 어떤 건지 아는 게 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분이 김수현 사회수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이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김수현 사회수석이 직접 스스로 자청해서 기자 간담회를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파리 대책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김수현 사회수석 같은 경우는 사회수석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이라던가 성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간담회를 하면서도 스스로 내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를 좀 읽어보셔라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번 정책은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특히나 김수현 사회수석의 생각을 아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수석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정책이다. 네. 그분의 최근 저서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 이제 의도와 생각들이 들어 있을 텐데 맞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방송에서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부동산은 끝났다뿐만 아니라 주택 정책에 대해서 따로 또 쓰신 책이 있는데요. 유사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참여정부 당시에 국민들이 가장 실망한 것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에 가장 실기했던 원인은 과잉 유동성에 대해서 간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 집값을 올렸고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크게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유동성을 통제한다는 거는 대출을 그대로 풀어준 상태에서 집값만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혔더라 그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LTV나 DTI 같은 것들을 조금 늦게 적용한 것이 당시 실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는 이제 일부 공감을 하는데 그때 실패했던 원인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을 강하게 통제하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바로 대출 규제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지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는데 이번 정부는 무리해서 빚내지 말아라. 그리고 거주할 집이 아니면 사지 말아라. 라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아지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수요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수현 사회수석의 책에 보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개발보다는 싼 집을 보호하는 주거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파리 대책에는 공급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은 집값을 상승시키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싼 집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주거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김 수석을 직접 인터뷰했으면 드릴 만한 질문이긴 한데 김열매 애널리스트께 여쭐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주택을 전부 헐고 아파트를 지어 올리다 보니까 그 당연히 비싼 아파트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들은 당연히 그 동네에 못 살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딘가 다른 곳에라도 좋은 집들이 공급이 되어야 그 집값들이 안 오르고 그쪽 가서 살 텐데 구매를 할 텐데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게 가장 딜레마일 텐데.
부수고 지으면 서민주택들 사라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공감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지만 그걸 안 하면 그 서민주택 가격조차도 계속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새 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금에 얘기하고 있는 도시 재생은 과거처럼 단체로 다 대규모로 블럭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방침보다는 골목길을 활성화한다든지 소규모의 개발, 그래서 단체로 이주했다가 다 같이 나가서 한꺼번에 새로 새 아파트에 들어오는 그런 식의 개발보다는 아주 소규모의 작은 마을 단위 개발이 앞으로 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 대강 또 전해진 바가 있어서 그런 방향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정책이. 그렇게 예상해야 될까요? 이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그 타격을 받을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헌집 대신에 헌집을 줄 테니까 내 땅을 나눠서 새 집을 받겠다.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그 컨셉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개발 이익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재건축의 추가 이익을 환수하겠다. 그리고 이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신규 분양으로 인한 일반 분양으로 인한 건데 이 분양가를 상한을 도입해서 앞으로는 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게 하겠다. 이런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가 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의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라라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는 그 토지 소유자나 아파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안 하겠죠. 나중에 하려고 미루던가 포기하든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동네에 5층짜리 아파트가 20층짜리로 올라가야 그래도 집이 많이 공급이 될 텐데 그게 안 되게 되면 걱정은 계속 5층짜리 아파트로 남아있으면 그 동네의 집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다들 집값이 올라가는 영향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당분간은 말씀하신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는 집들이나 최근에 지어진 대단지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들을 선호하는 건 당연한데 앞으로 안 짓는다고 하면 이미 지어진 것들 중에서 더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정부 하에서는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새 차가 출시될 때를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차 가격은 뭐 3천만 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더 좋은 차가 나오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에 지불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파트는 이제 새 집이 나온다고 하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죠. 게다가 더 좀 차와 달리 좀 이상하게 흘러갔던 부분은 중고차는 30년 지나면 가격의 가치가 없어지는데 아파트는 부동산이라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이 가장 헌집이 제일 좋은 새 집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죠. 헌집이 하필이면 보면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좋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오래된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분양을 미루게 되고 개발을 미루게 되면 새 차가 출시되는 것이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정부가 끝나서든 또는 경기 침체기가 다시 올 경우에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시 더 좋은 차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급하게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보다는 이제 그 소비 자체를, 구매 자체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파급력이 있는 것이 재건축을 기대했던 단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래하고 급하게 대출받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자라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뜨거웠던 지역 그 재건축 시장 비싼 집값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시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 우리는 뭐 비싼 집 사면 좋지만 당연히 여력이 안 되니까 주변,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주변에 좀 더 저렴한 집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 동네 집값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그 정부 정책만으로 집값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뭐 저금리와 유동성 효과 때문에 집값이 올랐듯이 지금은 이미
금리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게다가 집값 올랐던 것 중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던 영향이 컸다면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는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부의 규제가 아니었더라도 수도권 지역은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역입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가 가장 큰데요. 네. 경기도가 입주가 최저였던 시점이 13년도이고 가격도 바닥이었던 게 13년인데 이때 연간으로 새 아파트는 5만 세대가 안 되게 공급이 됐었는데 예. 지금부터는 무려 2019년 1분기까지 앞으로 7분기 동안 분기마다 5만 8천 세대가 수도권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봐도 내년에는 16만 가구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물량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동탄 2기 때문에 이제 화성이 제일 물량이 많고 용인이나 김포나 시흥, 하남, 평택 이런 지역들이 화성, 용인, 김포, 시흥, 하남, 평택. 하남, 평택 이런 지역들이 과거 대비해서 공급이 좀 많은 지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죠. 우리나라의 서울 집값을 보면 서울 집값이 떨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보면 일기 신도시들, 일산 분당에 집들 많이 지을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네 경기도에 집을 많이 지으니까 서울 집값이 떨어지더라. 서울에 있던 분들이 경기도로 이사 가니까 집 팔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화성, 용인, 김포, 시흥, 하남, 평택 이런 지역에 앞으로 계속 공급이 늘어날 거고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서울 집값을 내리는 효과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그거는 또 별도의 시장이 될까요? 이미 약간 별개의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가격 차별화는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데 네. 특히나 2018년 말에 이제 송파구의 헬리우시티부터 시작해서 19년에 고덕지구 이런 지역들의 동남권 입주 물량은 과거 대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네. 헬리우나 고덕 자체는 워낙 단지가 좋기 때문에 이들 단지가 우려되기보다는 이 단지로 이주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있다. 주변에 매물이 나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전세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되고요. 이거는 2008년도 잠실에 2만 세대 입주를 할 때 우리가 이미 겪었던 바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분들도 있고 반가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가 잠깐 떨어졌다가 그렇겠죠. 예, 계속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2년 후에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잠깐 싸게 살아보는 정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게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경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꽤 움직이기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보다는 대외 변수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죠. 그리고 대표적인 대외 변수 중에 하나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수가 하나 있어서요. 미국이 차기 연준 의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를 조만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타이밍인데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돌고 돌아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까지 좀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의 연준 의장은 제닛 옐런이라는 네, 그렇죠. 저 아주머니시지요. 아주머니보다는 좀 연세가 되시고. 예, 아무튼 뭐 그동안 계속 금리를 낮추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주가나 자산 가격 떨어질 일을 최대한 막으면서 돈을 많이 푸는. 그래서 야 저렇게 돈 풀다가 저 나중에 큰일이야 하는 걱정된 시각도 있고 또 반대로 볼 때는 위기에는 저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풀어줘야지 잡아떼서 시장 깜짝 놀라게 하면 또 충격이 크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또 뭐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임기가 끝납니까? 네, 내년 2월이면 이제 끝나고요. 이제 4년 임기.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옐런 의장이 연임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뭐 1978년 이후로는 뭐 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저 중임제인가 봐요. 그러니까 재선도 되나 봐요. 통상 이렇게 2번 이상은 했죠. 바로 전임이었던 벤 버냉키 의장만 하더라도 8년을 했었고 그 전에 우리가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앨런 그린스펀 의장 같은 경우 18년 반 정도를 갖다가 했는데 18년을 했다는 건 그럼 3선 4선도 하려면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뭐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그래서도 우리가 그 그린스펀을 갖다가 좀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투표로 뽑는 게 아닐 텐데 그럼 대통령이 그냥 계속 하세요만 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뭐 심지어는 이런저런 그 음모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또 연준입니다. 네. 최근에 왜 미국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관련한 기밀 문서 일부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뭐 범인 오스왈드가 뭐 소련의 첩보기관인 KGB와 접촉했다. 그래서 많은 음모론 중에 하나 소련 관련설 쪽으로 기우는 듯합니다만 연준도 항상 그런 얘기가 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화폐 발행권은 이런 어떤 민간 은행이 주주인 연준 쪽이 아니라 결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 쪽에 소신이 강했거든요. 뭐 그러다가 이렇게 암살까지 당했다는 그런 썰들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이 뭐 형식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이고 내년 2월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임기가 근데 통상 이맘때면 특히 또 이제 11월 3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내일이면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 미국 연준 의장이 계속 제닛 옐런일지 아닐지가 결정된다. 예, 지금 어제 오늘에 걸쳐서 지금 미국의 10월 FOMC가 열리고 있으니까 회의 중에 뭐 발표하는 거는 아무래도 결례가 되겠고요. 아마 11월 3일 이전이라 했으니까 내일은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닛 옐런이 계속 의장을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새로운 인물 중에는 누가 제일 유력해요? 네, 지금 뭐 그동안에 뭐 아주 젊은 친구죠. 우리 나이로 뭐 한 47, 8밖에 안 되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그 존 테일러 교수 뭐 이런 사람들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지 언론,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 FRB 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롬 파월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을 굉장히 뭐 최근 들어서 자주 언급하면서 옐런의 연임까지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자칭 협상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특히 공화당 쪽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가 좀 더 올인하는 것은 세제 개혁인데 그쪽에 협조 좀 해달라 그러려면은 당신들이 연임을 반대하는 옐런은 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화당에서는 옐런이 연임하는 걸 반대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민주당원이기도 하고 또 공화당에서는 지금까지의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죠. 네. 그러면 옐런이 만약 바뀌게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이라면 옐런과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온다는 뜻인데 옐런은 제가 처음에 뭐 들은 대로 전해드리면 가능하면 저금리를 오래 유지시키는 쪽이라면 옐런과 반대되는 스타일은 그 누구든지 간에 금리를 좀 빨리 올리고 시장에서 돈을 좀 조이고 긴축을 좀 하자는 쪽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케빈 워시라는 사람 그리고 또 존 테일러 교수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갖다가 낙점할 때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어떤 매파적인 성향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금리 막 올려서 경기 또 싸늘하게 씻고 그러면 안 좋을 텐데 본인 임기라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저금리형 인간이다. 나는 저금리 좋아한다. 그랬던 양반이죠. 그러면 옐런을 계속 유임시키는 게 안전하기도 하겠네요.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 뭐 옐런 카드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미국 언론에서 언급하는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 지금까지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큰 변화가 오기 힘든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제롬 파월은 제닛 옐런하고 스타일이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네, 굉장히 완화적이고 또 규제 완화에도 또 적극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렇군요. 혹시 미국 연준 총재 바뀌면 또 금리 가파르게 빨리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일단 그럼 좀 접어두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워낙 뭐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상 하루 남았습니다. 한번 까보죠.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경제에 대한 시각들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전문가도 있고 안 올려야 된다는 전문가도 있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이 결정되면 또 그럼 어떤 스타일의 인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좀 정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29조 원입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되고 계획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고 도장 찍어주는 건 국회의 권한인데요. 조금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심의할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금액으로 429조 원입니다. 올해 살림살이 규모보다 한 28조 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7.1% 정도 불어난 예산입니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커질수록 돈 쓰는 일이 더욱 복잡하고 자칫하면 낭비하기도 쉽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게 새나가는 돈도 과거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지출 내역 등을 더욱더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내가 나라의 살림꾼이다 이렇게 자처하는데 꼭 써야 할 돈과 안 써야 할 돈을 잘 가리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살림꾼이지요. 과거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해마다 고속 성장을 하고 국민들 소득도 계속 늘어날 때는 나라 살림 예산에 구멍이 좀 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 국민들 소득이 별로 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물론 우리 모두가 나라 살림에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또 여기에 있을 겁니다. 11월 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 경기도 지역과 재건축 시장에 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인터뷰로 좀 들어보겠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 연방준비제도라는 단체 기구인데 이곳의 차기 의장이 누가 될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광고 들으시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듣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기재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대한 열석 발언권 이거를 폐지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으니까 뽑아오셨을 것 같아서 설명을 일단 좀 용어 드리려고. 자체가 조금 어렵죠. 열석 발언권 도대체 뭐게 이거 받을 것 같으니까 라고 해서 보험금을 덜 주는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뭐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장기 입원을 해서 올해 그 병원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1,000만 원을 내가 내야죠. 그래야 퇴원이 되니까. 맞습니다. 냈는데 국가에서 보기에는 이 친구의 생활 사정이나 등등 볼 때 1년에 한 600만 원까지는 부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400만 원은 돌려주는 제도가 말씀하신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로는 나는 일단 1,000만 원은 내고 와야 되고 퇴원을 해야 되고 그 영수증을 들고 보험회사에 가서 나 1,000만 원 썼습니다 하고 보험회사에서 1,000만 원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국가에서는 4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그 400만 원은 보험회사 다시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지금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122만 원에서 514만 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22만 원이 넘으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분이 있고요.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5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조를 해주는 게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를 들어 한 8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보험사에서 내가 대충 너를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면 너 본인 부담금 상한금을 넣을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서 한 400만 원밖에 보험금을 못 주겠어라고 스스로 추정해서 계산하고 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액의 차이도 있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야 그거 다시 반환해.
라고 하면서 분쟁도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주면서 너 국가에서 받으면 우리한테 반환한다고 서약서를 써야 보험금을 줄게 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분쟁도 불편함이 일어나고요. 있네요. 네. 이거는 들어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저분이 지금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갖고 오셨지만 네. 국가에서 아무리 봐도 한 500만 원은 줄 것 같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보험회사의 계산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보험회사가 주시고 네. 나중에 국가에서 나오면 그 돈 보험회사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험사 실손보험 입장에서도 실제로 실손이라는 게 내가 실제로 지급한 병원비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그걸 지급할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걸리는데 보험사들이 여기에 대한 규정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겠어요. 유리한 쪽으로 알겠어요. 해석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보험까지도 네. 이걸 소급 적용해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되죠. 제가 알아본 바로 따르면 본인 네.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큰 병 걸려도 500만 원 이상은 돈을 안 쓰는 나라냐? 그건 아니고 그렇죠. 간병비나 혹은 비급여 의료 기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떼자는 것인데요. 예. 사실상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이후에 공식적으로 한 4차례 정도 발언권을 사용을 했고요. 뭔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방향이 네.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네. 그러니까 올려야 할 때 안 올리고 내려야 할 때 안 내리는 것 같네라고 할 때 정부가 자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 썼던 그렇죠. 권한. 예. 근데 이제 특이하게 박근혜 정권 때는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열석 발언권을 정권 내내 예. 항상 기재부와 금통위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던 사례가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사실은 한국은행과 정부 사이에 정확하게 그 분리가 되어 있고 절연이 되어 있고 한국은행이 정말 독립이 되어 있다면 열석 발언권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아요. 즉 한국은행에 전화해도 아무도 전화 안 받고 정부가 전화해도 네. 우리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독립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열석 발언권이라도 손들고 가서 그렇게라도 말해야 뭔가 그 정부의 입장이 전달되는 걸 테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열석 발언권이 필요 없는 경우가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이 있었죠. 전화 한 통화하면 한국은행 총재와 바로 맞습니다. 전화를 할 수 네, 있고 네. 오히려 그럴 때가 열석 발언권이 필요 없었던 시대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걸 뗀다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열석 발언권 폐지가 온당하다. 독립성을 더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거기에 맞춰서 폐지를 검토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네. 폐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관치금융의 상징처럼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있어서 그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다 그래서 한은과 기재부가 이 금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독립돼서 전혀 의사교환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요. 서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현재 경제 상황을 서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네. 열석 발언권 외에도 이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정부가 압박하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부는 부작용이야 나중에 날지언정 현재 정부에서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서 사람들이 그렇죠. 네. 경기가 좋다고 느끼고 돈이 풀리고 그 부작용이야 몇 년 후에 올 테지만 네. 그때야 내 임기가 아니니까 그 어떤 정부라도 그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정부한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정부 얘기는 가능하면 안 듣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건데 실질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오늘부터 내립니까? 예. 소비자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네요. 얼마나 내려요? 평균 9.3% 정도 인하된다라고 하고요. 꽤 많이 내리네요. 네. 가구당 월 평균 발언이라니까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래서 한자를 방금 전에 이제 찾아봤는데요. 열석이라는 게 이렇게 선을 긋다, 열을 세우다 할 때 열자에 자리 석자를 써서 열석이라 그러면 어떤 회의나 자리에 참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리면 테이블에는 금통위원들만 이렇게 앉아 있겠죠. 그죠. 한 7명쯤 되는 남자들, 여자들 가끔 들어와서 이제 여성 금통위원도 얼른 좀 추가로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없죠.
그거 말고 뒤쪽에 저 의자 저기다 놓을 테니까 더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의자에서 쪼르르 줄 서서 앉아 계세요 하는 그게 열석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열석 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의 동의가 없다 해도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한국은행법 제91조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에는 의견은 밝힐 수 있지만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매달 기준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고민하는 그 회의에 네. 그러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원칙인가 봅니다. 그 회의에 들어가서는 그 회의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들끼리 결정하도록 돼 있죠. 아, 그런데 정부가 굳이 할 말이 있거나 정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거나 할 때는 그 저 마련된 그 저기 저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 할 말 있습니다 이렇게 손들으라 그런 권리라는 거죠. 와서 앉아 있으면 이제 뭐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뭐 기준금리가 이래서 이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경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금리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정부의 의견도 뭐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셔 들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걸 폐지한다는 겁니까? 충분히 그 뭐 참석을 이렇게 하고 뭐 와서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한국은행을 정부가 압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처음에 열석 발언권이 만들어진 것은 원래 예전에는 지금의 기재부가 사실 그 모든 이 금리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결정하던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까지 다 관리 감독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IMF 이후에 한국은행은 말 그대로 중앙은행 기능만 하고 은행들에 대한 관리 기능은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그때는 금융감독위원회라 그랬죠. 그쪽으로 이제 넘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자 이러면서 한국은행을 완전히 떼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는 좀 전달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독립은 보장하되 열석 발언권이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마저 떼자는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완전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열심히 하고 한국은행 한국은행대로 평균액으로 약 7,400원 정도씩 평균적으로는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 국제유가는 지금 오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갑작스럽게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도시가스 요금에 이 원료비 연동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오른 만큼 반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를 때. 그러니까 그러면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올랐겠죠. 잠시 동안 연동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하지 말자. 이거 너무 많이 오른다. 그 말은 가스공사가 오른 가격, 비싼 가격에 사와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싸게 팔았다는 좀 싸게 공급을 했다는 것이죠. 손해 많이 받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받고 이걸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이제 쌓아놨던 거죠. 그게 한 5조 원이 좀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괜찮다고 하니 이제 반영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몇 년간 지금 반영을 해왔던 상황이었어요. 몇 년간은 국제 가스 요금이 많이 내렸는데 국제 유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싸게 사왔을 때 국민들한테 다 못 받은 가스값이 있으니 지금은 가스값은 싸졌지만 계속 비싼 값으로 받겠습니다. 그거 마이너스 난 거 채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군요. 2013년 1월 이후부터 꾸준히 여기에다가 조금씩 반영을 해왔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5조 원이라는 돈이 미수금을 다 갚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는 미수금 안 내도 되니까 그만큼이 인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9.3%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스공사에 대출 받았던 거 대출 다 갚았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금 상환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도시가스 가격이 그렇게 정해지는군요. 보험회사 얘기 좀 해보죠. 또 한 가지.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다 안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 이 말은 실손보험이라면 병원 가서 나 5만 원 썼으면 5만 원 주세요 하면 이제 주는 그런 보험인데 이걸 안 주면 어떡합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금액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시행이 됐어요.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그게 뭐예요? 뭐냐면
중증 질환 등으로 과도하게 의료비가 생기게 되면 너무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네. 이게 연간 상한액을 두고 이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네.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거든요. 이거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람이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네. 이 사람이 이 정도 이상의 의료비가 나간다 그러면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거는 국가에서 좀 도와줄게라고 시행한 건데 네. 보험사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청구를 하게 되면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 줄게.